그날의 공기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겨울이 막 끝나가던 시기였고 낡은 나무 마룻바닥엔 희미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죠. 종이에 새겨진 단 한 줄의 문장이 제 삶을 영영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징집을 명함이라는 문구가 적힌 통지서 한 장. 그것은 한 소녀에게 단순한 국가 명령이 아닌 살아있던 삶의 끈을 잘라내는 선고였습니다. 저는 1920년대 중반 식민지 조선의 북부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복하지도 풍요롭지도 않았지만 제게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저는 문학책을 품에 안고 앉아 시를 따라 적었고 날씨가 흐려 촛불조차 밝히기 어려운 밤에는 어머니의 조용한 숨소리를 들으며 혼자 속으로 글을 외웠습니다. 전쟁과 폭력의 그림자는 늘 일상 위에 내려앉아 있었지만 저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자대학교에 진학해 영문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저 자신도 놀랄 만큼 그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읽으며 인간의 본성에 대해 생각했고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통해 여성으로서의 자존심과 품위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학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당시 제 꿈은 단순했습니다. 훌륭한 문학자가 되어 후학을 양성하고 말과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삶.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제 마음은 늘 자유로웠고 문학은 제게 그 어떤 권력도 빼앗을 수 없는 피난처였죠. 하지만 그 평온한 세계는 그날 도착한 한 장의 통지서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학교 교무실 앞에서 선생님께 받은 봉투를 열자 안에는 일본군에 의한 근로정신대로의 징집 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게는 노동이라는 단어보다 정신대라는 낱말이 주는 두려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선배들이 이와 유사한 통지서를 받고 사라졌고 그 누구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를 태우시더니 이튿날 이른 새벽에 제 손을 잡고 역전으로 향했습니다. 학교는 이제 그만두거라. 그 말에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업을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피란을 떠났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기차를 갈아타며 도착한 곳은 전쟁의 포화가 비교적 덜했던 충청도 변두리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가난하고 불편했지만 목숨이 붙어 있다는 사실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공부하던 친구들 중 그 이후로 돌아온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가 어디로 끌려갔고 어떤 삶을 살다 사라졌는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아이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 적조차 없었던 것처럼 모두가 입을 닫았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전쟁은 끝났으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마치고 교수가 되어 강단에 섰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제게 문학의 기쁨을 배웠고 저는 다시 조용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떠오르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잊혀진 소녀들, 말없이 사라져간 친구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기에 저 또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 혼자만 그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듯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고도 외면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고 저는 은퇴를 앞두고 연구실 서가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일본에서 건너온 한 권의 책을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일본 언론인이 쓴 정신대에 관한 르포 형식의 기록물이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름도 없는 조선 소녀들이 노동이라는 미명 아래 어디론가 끌려가고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사례들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면서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후회, 그리고 책임감.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교과서를 덮었습니다. 문학자의 삶은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시와 소설이 저를 위로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디에도 지도는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길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기억과 기록,
그리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의 이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싸고 다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목소리일 뿐입니다. 제가 이 사연을 제보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잊힌 이름들을 이제는 누군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책 한 권이 제게 다시 삶의 방향을 묻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자가 집필한 그 책은 무심코 넘기기에는 너무 생생하고 참혹한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외면하고 살았던, 아니 어쩌면 일부러 잊으려 애썼던 그날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들이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이름조차 불리지 않은 채 타국의 군인들에게 고통받는 이야기들. 제 눈에 익은 단어 하나, 지명 하나가 등장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혹시 이 중 한 줄, 한 문장이 제 친구 중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책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함께 공부하던, 웃고 울던 친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요. 전쟁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던 시대. 제게는 가족이 있었고 선택이 있었기에 피할 수 있었던 고통. 하지만 그 아이들에겐 그것조차 없었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억을 혼자만 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이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심 이후 제 삶은 다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책을 정리하고 학술지 원고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대신 이름 없이 사라진 소녀들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출판된 기록은 적었고 공공기관에서도 자료를 확보하긴 어려웠습니다. 누군가가 이 일을 해주길 바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돈을 털어 일본으로 건너가 보기로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첫날, 도쿄의 작은 서점에서 근로정신대 관련된 오래된 잡지 기사를 찾았습니다. 모호한 지명, 달아 지워진 사진, 그리고 날짜뿐인 기사들. 그 흔적들을 따라 저는 열차를 타고 큐슈 지방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가사키 남단의 작은 어촌 마을, 낡은 초가집에 살고 있던 한 여성. 그녀는 10대 후반, 강제동원으로 조선에서 끌려와 수년간 공장에서 일하다 귀국하지 못하고 그 마을에 남게 된 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해줘서 고맙네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긴 세월을 그 마을의 이방인으로 살아왔고 조국으로부터도 잊힌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단단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와 마주 앉은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조심스럽게 들려주셨습니다. 너무도 선명한 고통의 기억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저는 다시는 제 삶을 예전처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학을 통해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려 했던 시절, 제가 놓쳤던 것은 바로 살아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기억 속에 살아있는 말해지지 않은 역사. 이제는 그 기억을 꺼내어 함께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귀국 후 저는 혼자만의 기록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었고 공개적인 연구나 발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일부는 왜 과거를 들추느냐고 말했고 일부는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하나둘씩 관련된 자료를 읽고 토론했습니다. 당시로선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과정은 제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조용히 입을 열기 시작한 피해 여성들과의 만남도 그 무렵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매우 경계했고 어떤 분은 오랫동안 침묵 끝에 눈물로만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누군가 기억해준다면 내가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분들의 증언을 하나씩 녹음하고 손글씨로 받아 적으며 정리했습니다. 그 무렵 국내 여성단체들 중 일부가 여성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고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함께 연구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임 안에서 정신대 문제를 학문적, 역사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고 구체적인 조사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여성의 고통을 단순히 감성적인 호소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과 사실에 기반한 연구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8년이 되면서 한 여성단체가 국제 여성 인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연구자로서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 실태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며 밤낮 없이 정리했던 자료, 피해 여성들의 생생한 증언, 그리고 일본에서의 취재 내용들을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엮어냈습니다. 그 발표가 미칠 파장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자리는 단순한 세미나가 아닌 침묵의 벽을 허무는 첫 번째 외침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1988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 여성 인권 세미나.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랜 망설임 끝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첫 공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표는 제게도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영영 사라져버릴지도 모를 수십 년 전의 기억들. 그것은 문학보다 더 깊고 학문보다 더 절실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더는 회피할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피해자들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 이후 여성단체 내부에는 정식으로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저 역시 그 안에서 피해자 증언 수집과 자료 정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온 고통이었기에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신문 기사와 방송 보도를 통해 관련 이야기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조심스럽게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랬어요. 고모가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라는 말들이 퍼지기 시작했고 피해 당사자들 또한 누군가 함께 이야기하려 한다는 사실에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피해 여성은 70이 넘은 나이였고 경상도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계셨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움켜쥔 두 손,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시선. 인터뷰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고 조용히 컵을 내려놓으시며 꺼낸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없던 사람 되잖아요. 그 말은 제게 연구자라는 신분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 듯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증언을 그저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능하면 그분들의 삶과 목소리를 직접 담기 위해 애썼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꺼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고 신뢰가 쌓이기까지는 더 많은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매번 메모지보다 마음을 먼저 준비하며 그분들을 찾아갔습니다. 자료는 점차 쌓여갔고 여성단체들은 점점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구술차록 외에도 해외 자료 조사, 군사 문서 분석, 일본 내 활동가와의 협업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여러 단체가 연대한 여성인권연대회가 구성되면서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반발은 존재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국제관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문제의 공론화를 경계했고 연구자들 중에도 자료의 진위 여부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진실은 결국 지워지고 지워진 진실은 다시 반복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저는 연구자로서의 책임을 넘어서 기록자로서의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살아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글을 쓰고 기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기부터 저는 국내 여러 대학과 시민단체에서 열리는 세미나, 간담회, 비공개 워크숍에 참석하여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여성운동가들과 함께 자료를 공유하고 해외 학자들과도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국제공조의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일본의 진보 성향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나 해외 NGO 보고서를 번역해 내부적으로 공유했고, 국내외 학술지에도 관련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난 한 피해 여성의 말은 지금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은 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들으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곧 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듣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외면한 사람이었는가? 어쩌면 제 역할은 특별한 게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옆에서 조용히 앉아 꺼내고 싶어 하는 말들을 기록하고 잊히지 않게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를 문학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의 기록자라 불리는 것이 더 맞다고 느낍니다. 이제 사회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이 문제를 단발성 보도가 아니라 연속 보도와 기획 시리즈로 다루기 시작했고, 여성 인권과 역사 교육의 관점에서 다시 조명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한 교과서 출판사는 저희 연구팀의 자료를 검토해 참고 자료 형태로 피해자 증언 일부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자료조차 남기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기억까지도 안고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한 시대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존엄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던 무렵, 저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집중하며 역사적 책임과 정의를 이야기하던 중,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제게 한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과 관련해 발생한 전시 민간인 피해 사례를 다룬 해외 보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선뜻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 역시 오래도록 피해자의 관점에서만 역사를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며 저는 과거의 저 자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 시대에 누군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외면했다면 그것은 결국 또 다른 침묵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제 원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해 여름, 저는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통역자와 함께 지방 마을을 찾아다니며 과거의 흔적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현지에서 만난 분들은 매우 조심스러웠고, 그들의 고요한 표정 속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기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연구자입니다. 과거의 고통에 대해 듣기 위해 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만큼만 들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만남은 누군가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 아닌 기억과 존엄을 함께 지키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은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와줘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도 기억되길 원합니다. 그 한마디는 제게 큰 눌림이었습니다. 기억은 경계이고 책임은 다정한 손잡음이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마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귀국 후 저는 관련 연구자들과 함께 한베트남 여성평화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이 연대는 과거의 고통을 상기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지금과 미래의 연대와 평화를 만들어가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그 부끄러움을 책임으로 바꾸는 길. 저는 그렇게 다시 새로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이 연대는 이후 국내 여러 시민단체와 국제 NGO들의 참여로 확장되었고, 베트남의 피해 경험자들과 한국 시민들이 함께하는 교류 행사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서울에서는 시민평화법정이라는 상징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 연구자의 분석, 시민사회의 판결이 하나로 엮인 이 행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작은 다리와 같았습니다. 그 법정에서 제가 한 발언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해외 대학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잘났다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있다는 건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쓰는 기록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사라졌지만 잊히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는 100세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문학과 기록, 증언과 평화 속을 걸어왔습니다. 제 책상 위엔 아직도 손으로 쓴 노트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 놓여 있고 그 위엔 늘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잊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기억하려는 노력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의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혹시 당신도 아직 잊히지 말아야 할 이름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시다면 그 이름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보를 통해 새로운 기억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